1월 둘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은 의료계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비판하며 의료계와 합의를 통한 해법 도출을 촉구했습니다. 4일 의료계 신년 할예회에서 이피수 의협회장은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다양한 요인과 지표, 변수를 고려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밤을 새워서라도 치열한 논의를 거쳐 답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 의장도 의료 현안 협의체라는 대화 창구가 있는데도 의사들이 길거리 투쟁에 나서 안타깝다며 격식이나 절차보다 진정한 소통으로 서로 믿음을 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역시 올바른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의 첫걸음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신년 할예회에는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제정안에 별도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 간담회에서 혁신 개정을 신설해 업무 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현장 체감이 가능하도록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및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의료기관 평가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별도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하고 의료인과 의료 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급여 목록의 정비와 표준화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이른바 지역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울산 지역 간담회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 사업을 도입해 3년간 최대 5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간담회에서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현실화와 국립대병원 대상 권역 임상교육 훈련센터 확대, 입원 전담 전문의 보상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광주 간담회에서는 각종 의료기관 평가 개편 및 지역 병원 간 의뢰 회송 등 협력 진료 보상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간담회에서는 의사가 의료기관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이동해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 공유형 인력 운영 체계 도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기대가 크지만 정부는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한 뒤 2027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3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전국 1,300여 곳의 요양병원 중 70%는 적자 운영이라며 제도의 조기 시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요양병원 병상수가 과잉이고 입원 환자가 너무 많다면서 상당수가 사회적 입원이나 허위 지표여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 이달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올해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가 구성됐는데요. 최근 조합 시무식에서 이정근 이사장은 조합은 지난 10년간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과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올해부터는 과거와는 달라진 환경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협의체는 의료분쟁 해결의 사회적 객관성, 조합의 역할 중립성 담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과도한 책임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치권에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극 논의됨에 따라 향후 공제조합의 역할에 이목이 쏠립니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의료법 120개 조항 중 6개 조항이 의사 권리를 다루고 있는 반면 의사의 의무 및 처벌 사유는 72개, 자격 정지 사유 40개, 과태료 20개, 시정명령 사유 30개, 개설허가 취소 사유 17개 등 총 150가지 의무 및 제재 사유가 있습니다. 연구원은 의사에 대한 의무, 금지 행위 등을 과하게 설정하거나 행정처분을 과도하게 부과하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과학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한 통계를 축적 및 공개하고 의무, 처벌, 행정처분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며 의료법 시행령 등 행정처분 사유를 의료법으로 승격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범위를 대폭 확대했지만 제도화는 멀어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 법안이 총 6개가 발의됐는데 작년 6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로 넘어간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진료 범위를 확대하자는 여당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자는 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에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근거, 안전성 확보, 비대면 진료가 보조수단이라는 원칙 등만 법안에 넣어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시민단체 등은 시범사업 확대로 인한 의료 사고와 약물 오남용 증가 등을 우려하며 의학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의학적, 과학적 검증 선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를 이용한 환자 진단의 정확성이 성인보다 소아 환자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코헨 아동의료센터가 미국과 영국 의학학술지에 보고된 소아 진단 사례 100건을 챗GPT에 입력해 분석한 결과 오진율이 무려 83%에 달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챗GPT의 진단 적중률이 68%였습니다. 연구진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연령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소아 진단이 특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한내과학회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논문 투고 규정을 신설해 눈길을 끕니다. 규정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공동저자로 인정할 순 없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투고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전공의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 파업에 나섰습니다. 영국의사협회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주니어 의사 파업 행동 지침서를 업데이트하고 우리나라의 전공의에 해당하는 주니어 의사들이 3일 오전 7시부터 9일 오전 7시까지 144시간 동안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사협회는 지침서를 통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과 주니어 의사가 파업하는 동안 근무하게 될 전문의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명시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작년 3월 1차 파업에 이어 4월과 7월, 8월, 9월에 걸쳐 파업을 진행했고 10월부터 보건사회복지부와 임금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습니다. 이에 12월 파업을 재개했고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또 한 번 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이후 급여가 26% 이상 삭감됐다며 물가를 고려해 35.3%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대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6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의대생 학부모 이모 씨는 교수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무분별하게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 교육의 질 하락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우성진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유급자가 많은 학년은 강의실 자리가 부족해 수업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2배로 증원된 학생들을 정부는 자신 있게 의사로 양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선의대 본과 2학년이라고 밝힌 의대생 A씨는 현재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논리가 없는 대상을 상대로 논리를 가지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의대교육 현장에 있는 홍순철 고려의대 산부인과 교수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와 의학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스튜디오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지난 주말에 의협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대위에서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참여해 주시면서 우려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도 이제 의과대학에서 전공의들과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환경을 보시면서 이 무분별한 의대 정원이 됐을 때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제가 과거에 의사협회 보험이사의 경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의학회 교육 관련된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2015년 정도에 우리 건보 재정이 한 57조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2022년도가 한 100조 정도 되는데 이제 향후에 의사수 증가가 물론 이제 지금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의사수 증가가 국민 건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지금의 건보 재정을 구성을 보면 약 85% 가까이는 직장인들이 급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급여의 한 7.5% 정도가 건강보험료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13%, 14% 내라 그러면은 국민적 저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고 이제 사실은 건강보험제도는 되게 좋은 제도거든요. 소득이 많으신 분이 내서 의료가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제도인데 이런 건강보험이 위협받는 이 단초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이거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지금 의사수 증가를 강력하게 주장한 그룹들이 누구누구 있는 건지 이게 나중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고 건강보험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이게 단초가 될 수 있었다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각 의과대 40개 의과대 학장님께 조사를 해갖고 몇 명의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겠느냐라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제 인원 조정을 신청한 그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데 지금 2022년도에 그걸 근거로 해갖고 약 2,000명에서 2,700명까지 또 2030년에는 약 거의 한 3,000명까지도 증가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우려가 큽니다, 사실은요. 거의 건보 재정이라 하면 이제 의사들이 왜 신경 쓰냐 뭐 이런 이제 질문도 저는 자주 받는데 사실은 의사들은 건보 재정을 바탕으로 환자분들한테 어떤 의료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전인 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통해서 의대에 보내겠다고 하는 열기는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데 일단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는 요즘에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형성 과정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요? 사실은 이제 의대 증원을 뭐 300명을 늘리겠다, 1,000명을 늘리겠다, 2,000명을 늘리겠다. 이거는 단 의대 교육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턴, 레지던트 교육까지 다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봐야겠습니다. 특히 의과대의 교육은 이제 과거의 교육과는 현재의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의과대와 다른 과를 동일시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강의실에 학생들이 모여서 강의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과 저희 의대 교육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이제 의사수, 의대생 증가는 현재 의대 역량으로 해당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학생을 증가시켜도 된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 우려가 많습니다. 거기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은 학생 진료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임상 진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술이나 외래 진료나 입원 환자를 케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턴 교육, 레지던트 교육, 또 대학원 학생들 교육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의대수 학생들을 증가시켜도 교육이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는 첫 번째 조심스러운 접근이고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실제로 예를 들면은 해외의 미국의 의과대 교수들은 한국의 의대 교수의 거의 한 3배 정도 의과대별로 3배 정도 이상의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의과 교육은 역량 바탕 의학 교육이라 그래갖고 사실은 의학 지식, 의학 기술, 스킬뿐만이 아니라 가르쳐야 될 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공감 능력, 소통 능력, 그리고 윤리, 의식.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사로서의 필요한 기본 자질들을 골고루 다 가르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그냥 전문 지식만을 전수해서 의사가 된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큰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이 그런 역할들을 다 했었는데 현재에서는 일부 각 의대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30% 정도는 소통 없이 주위에 어떤 그룹과도 소통 없이 마치 의대를 학원처럼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 학생들에게 소통 능력, 대화 능력, 아니면 공감 능력, 또한 남을 이해하는 능력, 봉사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병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굳이 열심히 해야 될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병원과 의과대학은 일종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간 사립병원의 경우에는 물론 교수들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또 의대 학생들을 가르치고는 당연스럽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 민간 병원에서 우리 사립병원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들조차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거나 쉬거나 아니면은 진료를 볼 때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조차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기존의 현재 교육도 이러한 시점인데 학생 수를 과도하게 현재 3,000명인 의대 정원을 뭐 1,000명씩 늘리겠다. 이거는 참 우려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의과대학을 학원의 연장선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의과대학 진학을 뭐 이렇게 임금이 높은 직업에 진출하는 경로 정도로 생각하고 와서는 절대 안 되는 직업이고 또 앞으로는 말씀하신 공감 능력이나 윤리적인 그런 행동의 책임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을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토론회에서도 의과대학 의전원 대표자인 학생이 와서 유급자들이 늘어났더니 학생들이 강의실에 공간도 부족하고 실습 나가서 마치 장애물인 것처럼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장애물처럼 느껴져서 매우 불편하고 배우기도 어려웠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의 의과대학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이 교육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 의학교육의 상향 표준, 상향 평준화와 질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각 병원, 이제 각 학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턴 레지던트도 사실 피교육자라는 접근을 저희가 좀 해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병원에 많은 인력,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대 수를 늘려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의대 학생들에 대한 교육법, 사실은 전인적인 교육에 대한 접근을 고민해야 되고요. 인턴도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피교육자로서의 적절한 교육이 제공돼야 되는 것이 교수와 그리고 병원 당국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교육계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레지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런 젊은 의사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병원에서 바라보는 일단 시각부터 좀 한번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수련 과정에 있는 젊은 의사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피교육자로서 그 교육자가 어떻게
올바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 또한 의과대에 대해서도 학생들도 병원 실습뿐만 아니라 의과대에 대한 강의실에서의 교육 등, 그리고 전문 지식 이외의 다양한 의사로서 갖춰야 될 윤리의식과 그리고 공감 능력, 소통 능력 등, 지도력 등 여러 가지 이러한 능력들, 요구되는 능력들을 어떻게 전달하고 공유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 대학의 의대 교육의 상태도 교육 관점에서 보면 거의 포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병원에 나가면 학생들이 서 있을 공간도 없거든요. 앉아 있을 공간도 없고. 그게 대부분의 모든 병원의 현실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여기에 학생들을 더 많이 늘린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관람자 같은, 아니면 참가자 같은, 이렇게 병원을 한번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것처럼 전락할 가능성도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없이 일방적인 의대 증원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차분하게 준비하고 논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 의대 정원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먼저 형성해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으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의대 광풍, 왜곡된 광풍 대신에 앞서 말씀해 주신 우리 사회가 기대하고 목적하고 이러한 의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인 체계가 있어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제가 가르치고 있는 분야도 산부인과지만, 이번에도 산부인과 또 소아과 이런 필수 진료과에는 많은 미달 사태가 올해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인기과라고 알려진 몇 개 과들은 많은 전공의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개인의 문제다, 개인의 잘잘못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한 시스템, 필수 진료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그 문제로 인해서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은 의료인으로서 저희들이 후배 의사 아니면 향후에 의사가 되려는 학생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는 생명을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 예를 들면은 의사의 역할은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도와주고 이러한 역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을 죽이는 것은 저희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로서 저희도 지금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은 낙태라든가 아니면 안락사라든가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것은 저희 의료진들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보면 인류에 대한 봉사, 이러한 정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처음에 의료진들, 의사들이 생각을 할 때, 길을 들었을 때는 이런 마음가짐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의료진들, 그리고 이런 젊은 의사들이 진짜로 인류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 진료들, 꼭 필요한 과들에 더 많이들 참여하고,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봉사정신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키우는데 같이 한마음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또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드려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 주신 그런 봉사정신도 갖추고 윤리의식도 갖춘, 마음을 갖춘 의사를 만들려면은 정말 어떤 그 학교에 그냥 껍데기를 만들어서 의대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얼마나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그 교육적인 환경을 투자를 하는지, 재정적으로 또 인력적으로 교수진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